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죠. 네, 시장은 보면 볼수록 네. 그 랜덤워크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를 사실 알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세에서 못 벗어났던 다우지수 6만의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나스닥은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딱히 진전 사항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반도체주 쪽에서 좀 훈풍이 불었고 또 지역 은행주들도 많이 오르면서 네. 그래도 지수가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장 막판에 좀 힘은 냈습니다만 좀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삼형제 주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ETF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네, 화요일은 우리 ETF 부문 살펴보는 날인데요. 증시를 이끌던 2차 전지주들이 빠지면서 ETF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볼 ETF는 무엇인지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디폴트 트랩에 빠졌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증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박스권에서도 기회를 찾는 게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요? 고수의 한 수는 무엇인지 오늘 굿모닝 마켓에서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면서 이번 주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66%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다우 지수가 0.14%, S&P 500 지수 0.3% 상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는 피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증시가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는 이유는 디폴트에 가까워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증시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둘째로는 2011년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당시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S&P 500 지수가 17%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하락할 것이다. 17% 이상 하락할 것이다. 17%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하락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16일에 다시 만납니다. 만남이 순탄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메카시 의장은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며 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회 휴회 등으로 이른바 엑스데이트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의 디폴트 위기감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협상 시한은 참고로 이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한편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은행주입니다. 보시면 대형 은행주 그리고 지역 은행주 모두 강한 초록불을 켰는데요. 디폴트 위기가 커질수록 머니마켓 펀드 등 단기 자금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은행 예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리 하인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CIO는 은행주가 단기적으로 디폴트 위기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예금 유출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지역 은행주의 상승세가 대형 은행주보다 더 강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주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고수 또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온 에셋 매니지먼트도 지난 1분기에 지역 은행주 몇 가지를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캐피탈 원 파이낸셜, 웨스턴 얼라이언스, 팩웨스트 뱅코프, 헌팅턴 뱅크쉐어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중 캐피탈 원 파이낸셜은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난 1분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또 목록에는 없지만 버크셔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US 뱅코프의 남은 주식은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해지 수단으로 금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가 가까워지면 금을 매수하겠다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이 5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의 금 수요 증가, 은행권 위기로 이미 금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날도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한다의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100 이상 움직여도 놀라울 게 없다고 전했고요. 또 맥쿼리는 미국 채권 수익률 하락, 부채 상한 우려, 긴축 사이클 종료 등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값을 전망하는 연장선상에서 긴축 사이클 종료 여부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여는 총재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 앞서서 아직 지난해 금리 인상 효과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지난 FOMC 회의 전에도 동결을 지지했던 굴스비 총재여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이긴 했습니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도 뜨거운 노동시장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동결 가능성은 75.8%로 전날 84.5%보다 낮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68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 반등을 했습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각각 배럴당 $71, $75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08%를, 2년물이 4.0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이어서 밤사이 나온 해외 기업 소식 글로벌 비즈에서 확인해 보시죠.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두고 캐나다 정부와 씨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회사 측은 비상 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하루 만에 온타리오주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재정 지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특단의 카드를 빼든 건데요. 스텔란티스 측 대변인은 해당 공장의 배터리 모듈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연방 정부가 폭스바겐에 지원했던 것처럼 나서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주 남부에 건설될 독일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에 우리 돈 12조 8천억 원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3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우리 돈 5조 4천억 원을 들여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올해 하반기 착공에 내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게 당시 계획이었지만 캐나다 정부와의 재정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3위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합병 지분 중 키옥시아가 43%를, 웨스턴 디지털이 37%를 갖고 잔여 지분은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를 덮친 최악의 한파로 양사의 합병 압박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에 성공하면 낸드 플래시 업계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양사의 점유를 합치면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 불과 1% 남짓 차이로 대등해지고 시장 2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도 한 계단 밀려나게 됩니다. 다만 각국의 결합 승인이란 어려운 과제가 아직 남아있고 키옥시아의 베인 캐피털을 통해 투자한 SK하이닉스가 양사 합병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인데요. 새로운 거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우리 돈 90조 원에 육박한 메가딜,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라이센스 협약 제안을 받아들이고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는데요.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여전히 최종 인수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빅3 게임 회사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만큼 각국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송까지 제기한 데다 지난달 말 영국 당국은 양사의 인수 거래를 결국 불허하면서 일각에서는 좀비 합의가 돼버렸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특히 영국에서 반독점 결정의 항소에 성공한 기업이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사실상 거래가 끝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탈중국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에 $5억 들여 새 생산 기지를 짓기로 했는데요. 인도 텔링가나주에 설립될 새 공장은 애플의 아이팟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중국의 여러 협력업체가 아이팟을 만들어 왔지만 이 애플이 탈중국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도에서 처음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4 생산을 시작했고 이 아이패드도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이전을 검토하는 등 빠르게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데요. 폭스콘 역시 최근 인도 벵갈루루시 외곽에 120만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는 등 애플과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튜드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기도 하죠. 억만장자 투자자인 폴 튜드 존스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연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파월 의장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만큼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승리를 선언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y've done hiking. I'm so glad I don't have his job because listening to these guys try to not say what they really want to say and what they really think. What do you think he really wants to say? Oh, he wants to say we're done, we've gone too far, and enough's enough. That's what he wants to say. He just can't say that because he's new on the board and he has to follow the chairman. But that's what he wants to say. They could probably declare victory now because if you look at CPI, it's been declining 12 straight months. 12 straight month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in history. 폭스바겐이 3천만 원 이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전기차 가격 경쟁에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도 뛰어들고 있는 셈인데요. 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그럼 미래에는 3천만 원이 안 되는 전기차 출시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폭스바겐 CEO가 현지 시간 14일 인터뷰를 통해서 2만 유로 안팎의 전기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915만 원 정도니까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3월 중순에도 2만 5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600만 원 정도의 그 이하의 가격, 소형차 ID2 올의 콘셉트카 실물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투도어의 소형 해치백인데 미래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연초부터 이제 테슬라가 다소 파격적인 그 할인을 났으면서 가격 경쟁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아예 이제 뭐 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기차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이 그렇죠. 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반값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기아는 내년부터 3천만 원대의 소형 전기 SUV를 양산할 예정인데요. EV3라고 불리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기차 경쟁이 이처럼 신기술과 성능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댑터를 타깃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층을 넓히고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중저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차츰 줄여가는 가운데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이제 가격을 내리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히토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등 히토류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향후 배터리를 대량 생산을 하려면 또 그리고 제조 원가를 낮추려면 히토류 확보가 절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는 광산업체와 함께 리튬 공동 개발을 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광산 지분을 매입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테슬라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배터리 원료 확보에 나선 상태인데요. 과거 자동차 업체들은 위험성이 큰 광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꺼려왔는데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핵심 원료를 선점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소폭 올랐지만 코스닥은 또 하락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코스닥이 좀처럼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키워드, 미운 오리 새끼 2차 전지입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국면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가 코스닥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16% 올라서 2,479포인트인 반면에 코스닥이 1% 가까이 빠지며 81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코스피 시장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1,447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29억 원, 49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829억 원 순매수를 했고 여기에 개인까지도 4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 1,171억 원 매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50전 올라 1,33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험과 은행권 불안, 물가 상승 우려가 되살아나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당분간은 환율 1,200원대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62% 올라 종가 6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2% 올라 78만 9천 원, LG화학이 0.44% 올라서 종가 69만 1,000원이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37% 약세로 마감가 54만 5천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0.92% 하락하면서 8만 6,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6위에서 10위권에서는 삼성 SDI와 기아가 각각 1.35%, 0.67% 상승한 반면 현대차와 네이버는 각각 0.24%,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 2위 에코프로 형제가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 4거래일 하락세 이후에 반등하나 싶었는데 전장에서 다시 1.76% 떨어지면서 종가 22만 3,500원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종가 같은 경우에 52만 1,000원,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가 쏟아진 데다 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 그리고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 점 등이 그룹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83% 올라 7만 3,300원, LNF가 2.71% 올라 24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HLB 보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호실적을 발표한 JYP엔터도 1.27% 올랐습니다. 마감가 9만 5,500원, 펄어비스가 5.37% 강세로 종가 4만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업종이 미국의 IRA 세제 혜택 확대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진 조선과 철강 업종 그리고 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쪽, 화장품 업종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일장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업종들 관련한 증권사 보고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증권은 LNG 선시황이 연초의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미 26척의 대형 LNG선이 발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올해 이미 약 89척의 선박 수주가 무리 없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LNG선 수요는 꾸준한데 여전히 이를 건조할 조선사들은 소수에 불과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LNG선은 선가 강세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삼성증권은 한국 업체들은 올해 발주된 LNG선의 92%를 수주했다면서
LNG선을 건조하는 업체들의 관련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선주 관련 주가 상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일단 HD 현대중공업 0.44% 올라 11만 3,100원, HD 한국조선해양이 2.21% 올라 8만 7,800원이었고요. 현대미포조선 0.29%,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여행 산업과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여행주는 1분기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모두투어 매출이 792% 올랐고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3년 9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노랑풍선도 3년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하나투어 영업이익 56억 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자 또 2019년 2분기 이후에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죠. 참 좋은 여행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이렇게 실적도 개선됐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주가 상황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하며 17,130원의 장을 마쳤지만 노랑풍선이 1.2%, 하나투어 보합권, 참 좋은 여행 0.82% 약세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됐고 여행이 비수기에 돌입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실적을 꾸준히 유지해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화장품주는 오랜만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화장품 상장사들이 연이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도 순항하는 모습인데요. 한화투자증권은 중소형주의 시대라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기회가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플루언서죠. 왕홍 중에서 비교적 믿음이 가는 물품이나 정보를 주는 사람들에게 KOL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화장품 시장 규제로 제품들의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KOL의 입지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상당했던 대형 KOL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소형 브랜드사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중소형 브랜드 중에서는 애경산업과 클리오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눈에 띄는 업종들 보고서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어제가 이제 상장사들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었고 뭐 실적은 예상보다는 괜찮은 것 네. 같은데 글쎄요. 최근에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뭐 1월 해바뀌면서 1, 2, 3 네. 이제 1분기 또 4월까지 이렇게 장이 좋았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5월에는 좀 쉬어라 하는 얘기가 어떻게 계속 갈 수가 있겠어요?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쉬었다 가고 예. 하는 그 시기적으로 이제 5월이 왔고 한데 이제 다만 그거 합니다. 이게 악재라는 것이 몰려다니거든요. 네. 또 호재가 나오고 장이 좋고 할 때는 악재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은 또 숨는데 네. 또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와요. 악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예민하게 되죠. 반응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또 말을 아껴왔던 사람들이 또 막
나서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견뎌낼 수 있을라는지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도대체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근거로 전망하나 싶을 정도로 전혀 전망치 레인지에도 벗어나는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잖아요. 네, 턱없이 예. 낮았고 뭐 유로존도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에다가 뭐 이래저래 고민스럽습니다. 유럽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뭐 유로스톡스나 닥스 같은 독일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지금 막 전고점 내지는 이중천정 이런 레벨에서 막 고비를 맞고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돌파하면은 좀 편안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다가 지금도 굵직한 또 재료가 있잖아요. 미국이. 부채 한도에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게 뭐 어딘가 탈이 안 나고 나서 저 협상을 하겠느냐 정치인들이. 세상이 조용한데 예.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그냥 덜컥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셧다운도 어느 정도 감안을 뭐 해야 그런 되는 그런 어떤 좀 상황인가요? 소동을 예. 한번 겪어야 뭐 합의가 나오지 않는가 싶어서 시장이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올랐으니까 오늘 또 기술적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우리도 수도 지금 있을 것 기술적으로도 같고요. 한번 예. 반등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레벨들이 많이 와 있어요. 종목들이. 네네네. 네, 지수도 그렇고. 그럼 저희 또 크로스 리서치 예. 이재무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대표님. 네. 네. 뭐 뉴욕 증시가 또 때마침 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3대 지수는 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지수 단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개별 지수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우나 뭐 나스닥, S&P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제가 볼 때 뭐 수치상 큰 의미는 없고 반도체 쪽이 일단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좀 드려보게 되면은 그 낸드 플래시 이제 글로벌 4위 기업인 이제 웨스턴 디지털 이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이제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사업적으로도 많이 지금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병 이런 것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들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의 주가가 11%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한 6%, 엔비디아도 2%, 인텔, 퀄컴도 각각 2.9, 2.5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단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개별 기업들의 그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일부 이제 그 투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가 루프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이제 상향했다는 소식 때문에 한 2%대 올랐고요. 다른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뭐 MS나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각각 0.16, 0.85%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0.97%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다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기업들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리비안 4%대, 루시드가 한 1.8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도 행동주의 그 펀드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조금씩 크게 들썩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햄버거 이제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많이 쉐이크쉑. 들어와 있는데, 네. 쉐이크쉑 이게 행동주의 헤지 펀드인 뭐 인게이지 캐피탈이 뭐 일정 정도 이제 뭐 이것저것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7%대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지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개별 기업들의 투자 의견 또는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햄버거 쉑쉑. 쉑쉑 예. 쉑쉑버거 태우 쉐이크쉑이라니까 못 쉑쉑 알아들으시죠? 하는 거. 예. 근데 행동주의 펀드가 그 햄버거 기업에다가 뭘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저도 정확한 내용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네. 보니까 뭐 이사회 그 자리를 놓고서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세 아무래도 명짜리 이제- 네네네. 놓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서로 이제 결국 표대결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또 이제 또 지분 싸움이 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준 당국자들, 그러니까 각종 연은 총재들 발언들도 잇따르고 있는데 참 다 뷰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뭐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뭐 찬물 끼얹는 발언을 했고 음. 또 여기에다가 앞서 저희도 영상에도 확인을 해봤잖아요. 오스탄 골스비. 예, 영상에서 시카고 연은 총재. 예. 소개한 내용은 가장 연준 내
비둘기 파적이라 할 맞아요. 만한 예.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금리 이제 더 안 올리고 5월달 금리 인상도 가까스로 뭐 지지했다 이러니까. 나 참 그거 하기 싫었는데 해줬다 예.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사실 어제 밤사이에 굳이 따지자면은 매파적 발언이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연준 인사들 가운데 그래도 이제 뭐 말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누가 더 실생가를 따지면은 그렇죠. 이제 굴스비 총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예.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올렸던 그 금리 인상이 좀 마지막일 사실 기대는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네네. 연내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뭐 많은 의견들은 뭐 한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리를 내릴 거로 보진 않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동결 상태로. 네네, 동결 상태로 계속 갈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갔을 때 이제 그때쯤부터 서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이제 계속 이야기는 사실 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분명한 거는 이제 많이 전해지고 있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나름대로 최종 금리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뭐 금리 인상만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주식시장도 약간씩 더 상승의 어떤 추세를 좀 타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우리 이재모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블랙록 같으면은 글로벌리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데 이 친구들도 주식 매도세를 갖다 잘못하면 촉발할 수도 있다. 뭐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도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은 다소 걱정스러운 시각이 더 많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올해 이 네.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시장에 뭐 악재가 될 만한 요인들이 없으니까 이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거 이슈하는 데서 더 걱정했던 건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2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만 봐도 굉장히 증시가 국가권에 있던 시절입니다. 코스피 예. 기준으로 볼 때는 예. 3천 넘던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늘 시장도 그렇고 개별 기업도 그렇고 가격이 높았을 때 거기에서 뭔가 좀 악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이슈를 걱정했던 건 2년 전인데 왜 그랬냐면 아까 이제 보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21년도죠. 그 예.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21년 대비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인 겁니다. 그때 이 이슈로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그거 걱정했던 2년 전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뭐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때도 굉장히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결국 다 협상은 됐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지금 뭐 떠들썩하게 약간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결국 막판 가서는 협상은 잘 될 것 같고 크게 금융시장에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를 뭐 크게 지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도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제가 미국 쪽 이야기 했는데요. 뭐 지금 미국 쪽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원래 미국 서서히- 연예인 재벌 걱정하는 거 아니죠? 네네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증시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5월달 들어서 이 세리메이 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맞냐 안 맞냐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워낙에 1, 2, 3, 4월달 약간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거래가 좀 풍부했기 때문에 좀 5월달 가면서 말 그대로 슬로해지고 좀 다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쩌나 또 이렇게 전망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보더라도 일단 2,500선이 좀 깨져서 지금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 계속 반등 시도는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 반등이 강하지도 않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뭔가 매수 주체가 뚜렷하다 이런 느낌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분명히 지수는 약간씩 밀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면은 저는 5월 말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 지수의 낙폭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 5월달 코스피는 대략 2,350선을 바닥으로 본다고 했는데 최소 뭐 2,400선 부근까지 그래도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썩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니까 지수 변동이 여전히 그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LNF,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 주가 변동과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들이 좀 약간씩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수 약간씩 내려오는데요. 지금 코스닥은 여튼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좀 약간 과열된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내려오는 것들은 일단 과열 국면에서 좀 약간 열기가 식으면서 서서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면은 장 막판에 코스피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고 코스닥도 그래도 제법 낙폭을 줄였어요. 뭐 한 806포인트까지 밀려나던 게 814포인트. 814포인트 같으면 종가 기준으로만 살피면 그래도 멈출 만한 데서 멈췄다 할 만한 그런 상황. 막판에 이렇게 힘을 낸 무슨 뭐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이슈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계속 지금 보면요. 수급 논리가 굉장히 많이 지배를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들 종목들 제가 계속 체크하는 것들은 이제 수급의 어떤 흐름입니다. 분명한 것들은 4월 달 그러니까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하던 그 시기에는 에코프로 BM 주가도 굉장히 힘을 냈고요. 지수도 힘을 냈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뭔가 개인도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매수를 꾸준히 한다,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없습니다. 계속 뭔가 소위 말하면 이제 치고박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좀 매수가 강하게 집중될 때는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지금 떨어질 때는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튼 종목들 흐름은 수급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어제 좀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뭐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어제 이제 가장 네. 관심 있게 봤던 건 지난주 일단 금요일 날 몇 가지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쪽 섹터가 또 주가가 좀 빠질까 좀 우려가 있었는데 확실히 빠지긴 어떤 빠졌습니다. 섹터예요? OLED 쪽 OLED.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촉발된 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지금 그 애플의 맥북 이 판매량이 썩 지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OLED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 이제 맥북을 2026년도에 애플 쪽에서 출시를 한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워낙에 판매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1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출시 시기가 27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언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나오면서 무언가 매출이나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인데 가장 최종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금 뭔가 자사의 완성 제품 출시 시점도 늦추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걸 공급해주는 패널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러면 투자를 1년 미루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달이죠. 4월 달에 삼성이 4.1조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그럼 1년 뒤로 밀리는 거냐? 이렇게 지금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주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냐면은 뭔가 하나 떨어질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손이 약간 민망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익 시스템, ICD, 야스, 뭐 비아트론 이런 기업들이 많게는 뭐 한 9%대, 아무리 안 떨어진 기업들도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OLED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들이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어제 가장 강하게 떨어진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아이폰 15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네요. 일단은 아마 아이폰 15 이슈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OLED 세대로 따지면 6세대 쪽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계속해서 투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올해도 뭐 아이폰 15는 뭐 9월 달쯤 나오겠죠. 그러면은 관련된 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지금 OLED를 이 휴대폰에는 많이 탑재가 되고 있지만 아직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 이런 쪽에는 탑재가 거의 안 됩니다. 칩 네. 투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패널 교체가 이루어질 건데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세대가 좀 변경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말하기로 이제 8세대라고 합니다. 8세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6세대보다는 면적 사이즈가 대략 한 4배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었을 때 보통 이렇게 잘라 쓰게 되는데요. 6세대가 이제 한 개 패널을 쓰게 되면은 8세대는 이 똑같은 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더 크기도 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태블릿이나 이제 OLED 그 맥북 같은 이제 노트북에 쓸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애플 쪽이 이거 지금 아직 확정을 못한 겁니다. 네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도 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실 애플 입장에서도 뭔가 이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안 팔리는데 굳이 빠르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기가 좀 미뤄진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언급된 종목이기도 한데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뭐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만 어제도 엄청났어요. 뭐 4% 넘게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여서 약보합인데 또 배임 얘기는 또 그러게요. 뭡니까? 이것도 저도 네. 공시 내용을 좀 보고 알은 내용들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은 뭐 일단 외부에서 뭔가 조사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내부적으로? 일부 지금 임원 중에서 배임 횡령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공시를 한 겁니다. 시장에 그래요? 우리가 좀 조사해봤더니 안 좋은 이슈가 일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저치했다. 이 부분을 좀 공시했는데 여튼 최근에 이렇게 뭔가 최대 주주 또는 임원진들의 좀 안 좋은 이슈들은 주가에 좀 안 좋게 반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주가에도 좀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공시가 어제 나왔나요? 아마 그 지난주 금요일일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나왔을 거고 아, 아마 그러면 이제 이제 월요일 그- 날 시장에 이제 반영. 월요일 날 이제 반영하면서 시작했는데 네네. 그래도 탄력적으로 낙폭 많이 줄였네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한국항공우주가 사업적으로는 지금 뭔가 나무랄 때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방산 쪽,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 사업을 합산해 보면은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는 3만 원대 매수하면 좋고 5만 원대에 가면 일단 좀 많이 비싸졌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이에요.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기업 가치를 많이 시장에서도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5만 원대 가격에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한 4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매수할 시점이 되는 것들이니까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난 김에 조금만 더. 이 종목이 2015년에 한 10만 6천 원도 갔었는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올라갈 때의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그냥 3만 원까지 다시 원위치 해버리는데 주가라는 게 왜 이래요? 아니 어떻게 한 2, 3만 원 하던 놈이 순식간에 10만 원 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냥 흘러내려서 또 2, 3만 원 옵니다. 그 올라간 건 뭐며 내려온 건 또 뭡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혹시나 너무 비이성적으로 움직여서요. 아니 실체도 없이 그냥 덩다리로 막 했던 것들 중에 또 이꼴로 할까 싶어서 걱정돼서.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꽤 방산업체고 괜찮은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항공우주 사실 제가 2014, 5년 이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이슈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사실 뭐 한국항공우주는 뭐 그럴 만한 기업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크게 그때도 문제될 그러면 것들은 방산 한번 붐이 일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 종목을 그 당시에는 커버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슈를 모르겠지만 여튼 한국항공우주가 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우주항공 쪽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높던 시절이었고 늘 사실 고밸류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PE 기준 보시면 항상 40배 이상 늘 받는 기업인데 그런 이유가 또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실 유일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사실 이 회사의 그 모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초기에 뭐 중공업 쪽이나 이런 쪽과 삼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좀 합쳐지면서 사실 이루어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고유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실은 한국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방산 쪽도 이 당시에는 뭔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그런 시절은 사실 아니고요. 뭐 이때는 사실 우주항공 이슈가 있었을 건데 그때는 좀 테마가 좀 더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사실 우주항공 쪽보다는 방산 이슈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는 답을 딱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답을 주시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채팅창 보시는 것도 상당한 이렇게 정보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또 그런 알짜배기 정보를 또 취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한 증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이제 5월 4일까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매수 가장 많이 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명 중에 4명은 손실이고 6명은 이익을 본 상태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1인당 뭐 평균 매입 금액이 1억이 넘고 평균가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한 21만 원 정도 수준이고. 예. 아직도 그러니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걸요. 10명 중에 6명이 수익이고 그러니까. 4명은 손실이고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오늘 호가에서 보면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 상한가까지도? 예상이 되고 와우. 참 이게 뭐라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요새 사실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욕먹이 딱 좋은 종목들이라 사실 많이 조심들 하시는데요. 예. 이게 호가는 또 뭐 사실 장중 시초가 뭐 주가하고 다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일단 뭐 개장해봐야 사실 그렇죠. 정확한 예. 주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제 같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가장 뭐 시장에서 뭐 정확한 자료를 낸다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따라보면은 에코프로는 여전히 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보다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최고 목표가를 보니까 한 45만 4천 원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67만 원이니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보다 일단 높은 가격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약간 좀 상황은 다릅니다. 가격이 지금 22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제시된 목표 주가를 보니까 고점은 한 31만 원, 낮게 제시되고 있는 게 27만 원의 평균치인 것 같고 정말 낮게 완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한 20만 원 제시도 합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에코프로 BM 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제가 일단 계산해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지금 2023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실적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3년 뒤에 과연 얼마를 벌 것이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3년 뒤에 실적의 추정치가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 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1조 원은 번다라고 지금 많이 추정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한 20조 정도 거래가 되니까 나름 적정 주가 레벨에는 분명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지금 가격대 20만 원 초반대는 일단은 비싸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을 잃어서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어떤 기간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에코프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도 약간은 고평가는 되어 있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 에코프로가 그 자회사들의 결국 이제 지분 가치, 사업 가치를 다 지금 온전히 받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이제 자회사들이 조금씩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나중에 과연 지금의 주가를 또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전히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기회가 있을 때는 저는 매도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고 다시 뭐 전고점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는 여전히 싸게 사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일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굳이 너무 비싼 가격대에서 들고 있으면서 리스크를 감내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늘 투자하면서 수익 내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예상치 않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늘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많이 만나보지만 손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손해 났을 때 매도를 못한다는 것들은 계속 더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을 키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다음 어떤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익권에 계시다고 할 경우에는 매도 같은 걸 고려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원래 기계적 손절이 제일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예. 제가 계속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거를 늘 따져보자 이런 의견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0.7%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98포인트.
어제도 이제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반등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강보합 예상됩니다. 최근에 6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졌고요. 오늘 강보합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1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5,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49,000원. SK하이닉스가 4.6%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G화학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9,000원이죠. 삼성 SDI도 1.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86,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 기아 보합권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4%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에서는 21만 3,0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6,000원이고요. 에코프로 앞서 보셨던 호가와 또 다른 흐름이죠.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2만 2,000원이고요. 셀트린 헬스케어가 1.7% 하락 예상됩니다. LNF가 1%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24만 8,500원이고요. HLB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1,5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9%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호가에서 1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니까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일단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 반등이 좀 예상되거든요. 예.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지금 봐야 될까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죠. 사실 최근처럼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계속 빠집니다 하는 것도 웃기고요. 빠지기 전에 그 고점에서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옵니다 하면서 계속 펌프질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늘 들쭉날쭉 하는데 거기서 궁금합니다. 아까 누가 그렇게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상한가에 사겠다고 했던 친구 한 주라도 한번 사주길 바랍니다. 고맙죠. 어제 저가 매수했던 세력들 중에서는 30%나 비싸게 사주겠다는 선수 나오면은 그러네요.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파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무슨 주식을 갖고 무슨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절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참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고 알겠는데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못 팔고.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시장의 여러 측면에서 어떤 감정의 충돌이 막 보여지거든요.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돈 태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어떤 그런 전략 수립 이런 거는 좀 아주 차분해야 되고 이성적이라 해야 되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AI가 매매하겠어요, 트레이딩.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미 지금 많이 그런 시스템 내놓는 곳도 많으니까요. 그 오늘 시장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나타냈으니까 좀 반등이 예상되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전략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5월달 계속 보조로 봤기 때문에 일부 지금 올라오는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수익권이 있는 종목들, 또 수익 실현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추경에도 보면 왕왕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매도한 다음에 현금을 좀 계속 챙겨두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맞다라고 할 경우에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5월 말 차라리 6월 초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기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더 증시가 힘을 낼 거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뚜렷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없고요. 되려 지금 이제 악재들이 많이 거치거나 그동안 악재로 인식된 것들이 좀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좀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달 하반기 가면서 좀 더 강한 장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쉬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도 최근 그 실적을 보면은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좀 주가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 거고 전반적으로 약간 시장 분위기를 내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5월 달은 여튼 1, 2, 3월 달 좀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포트폴리오도 정비를 좀 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굉장히 정답인 건 알겠는데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네, 뻔한 답인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맨날 정확하게는 뻔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뭘 또 자꾸 전문가분 오시면 또 네네. 뻔한 답이라고 쫑코를 주셔. 아니 그냥 뭔가 좀 다른 대응 전략이 있을 줄 알고 혹시나 하는 혹시나 기대감에 하는. 아, 네. 질문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 1월 달에는 분명히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2,100 찍을 때 그때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올해 연간을 보면은 많이 가야 사실 2,700이거든요. 네. 뭐 2,500, 2,600 막 가는데 이러면은 좀 거의 연간 고점이니까 사실은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비싸지면 늘 팔아야 됩니다. 제가 20년도, 21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3,000일 때 계속 비쌉니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잘 가는 시장에 왜 계속 팔라고 소리를 하냐고. 치느냐. 아, 예. 그럼요. 왜 지금 더 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더 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더 비싸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샀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계속 들어와요. 저희는 개인들은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쌀 때 사는 게 좋으니까 5월 달 지금 장이 좀 더 밀린다 그러면 더 싼 시장이 오는 거니까 우리 좀 그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봤자 맞아요. 1, 2주 뒤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대표님 말씀에 또 뻔한 얘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뻔한 얘기. 예, 뭐든지 책에서 보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자가 앞부분에다가 딱 한번 때리고 가거든요. 예. 저 무슨 뭐 매매 관련한 아니면 저는 기술적 분석 책을 보다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만 공감했다기보다도 처음에는 뭔가 하다가 시장에서 머물면 머물수록 그래 그게 진리야 싶었던 게 블라시, BLASH, Buy Low and Sell High.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아라 이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길길이 뛰고 있는 놈을 갖다가 또 뻔뿌질 당해갖고 거기서 또 막 사가지고 고민하다가 결단 못 내리다가 저 낮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더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고민 끝에 장고 끝에 또 이렇게 저점 근방에서 또 결국 결단을 해서 바이 하이 셀로 이거 진짜 피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달리는 말 말씀하셨는데 사실 달리는 말도 말을 잘 타시는 분이 타야 그게 안 떨어지고 가는 거지 잘못 타다가 떨어지면 사실은 크게 다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는 주의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급 한번 좀 우리가 맨날 개인 외국인 기관 누가 순매수 누가 순매도 그 정도만 파악하고 이렇게만 매매하기 바쁩니다만 뭐 좀 이렇게 특이사항 없나요? 아니,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다가 조금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해가지고요. 근데 예. 특히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은 5월 11일자, 그 1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제 매도가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또 전자의 또 수급 동향을 봤는데 살짝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다가 비중을 약간 줄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줄인 폭이 보니까 크지 않았고 최근 또 한 이 거래량 다시 또 사는데 그 사는 폭 금액도 또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약간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확실히 어떤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많이 매수하거나 많이 매도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뭐 수급 동향상 최근에 거래는 약간 한산해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약간 특징이 없는 게 최근에 또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거친 만큼 좀 반등이 예상되는 국면이고요.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또 물량이 많이 나왔고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일부 좀 기술적 반등도 예상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또 오늘장에서도 장중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쪽 정치권 이슈, 부채 한도 협상 아직까지 지금 난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극적인 타결이 예상된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슈가 또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각종 여는 총재들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매파적인 발언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2,494포인트. 코스닥 0.5% 올라갑니다. 818포인트. 코스닥이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이거든요. 0.6% 오름세 819.7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반등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강하게 올라갑니다. 2% 상승입니다. 65,800원. 오늘 반도체 섹터 좋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출발 상황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가 3% 강세 89,200원이죠.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1% 올라가네요. 55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LG화학이 0.8% 올라갑니다. 69만 7,000원이죠. 삼성 SDI도 0.8% 올라갑니다. 68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강세입니다. 55,600원. 현대차, 기아가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1% 하락이고요.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 중입니다.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도 2.3% 올라가네요. 셀트린 헬스케어가 0.68% 상승 중이고요. LNF도 0.8% 올라갑니다. HLB도 0.5% 올라갑니다. 35,150원. 셀트리온지약 1.4% 상승하죠. 지금 82,6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호가에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 급등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급등 흐름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엔터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챙겨보면서 전략까지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지약, 카카오게임주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지금 상승, 펄어비스는 보합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름세입니다. 어제 코스닥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진 만큼 오늘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 흐름이 좋아요. 사실 지금 SM 같은 경우도 2% 상승입니다. 10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3.2% 상승. 8만 700원, 8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삽니다. 58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301억 원, 그리고 기관은 28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전기전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기전자에서 외국인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업종별 흐름 봤을 때도 전기전자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뒤어서 기계 섹터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도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입니다. 각각 261억 원, 7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4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2,169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한 1,30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1,335원이군요. 그렇죠. 35원. 네. 네. 지금 글쎄요. 우리 이 대표님 시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오늘 현재 개장초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특히 코스피 지수는 아주 좋아 보여요. 지수가 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 대형주가 거죠. 가면서 지금 하이닉스는 아주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수는 가는데 이 와중에 그동안에 이렇게 두각을 좀 이렇게 아웃퍼폼 했던 쪽은 소외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다 맞습니다. 쏠려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거의 0.7, 0.8 네. 오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 중심으로 그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외가 되었었던 대형주를 사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전일자 미국 쪽에서 반도체 관련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계속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4월 달까지 그 반도체 관련된 가격이라든지 데이터 봤을 때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은 나오는데
그 떨어지는 폭은 확실히 좀 둔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 이제 감산한다는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뭐 2분기 한 말 정도 되면 눈으로 확연히 보일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들은 8월 아마 중순 정도, 7월 정도가 되겠죠. 7월 정도면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을 이제 낼 거고, 그 말쯤 되면 또 다시 2분기 IR 이제 자리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야기할 건데, 그때는 이제 숫자로 확인한 시점이니까 아마 그 전에 주가들은 더 위로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5월달, 6월달이 가격적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는 거고요. 제가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항상 그 하이닉스를 좀 더 유망하게 바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좀 하이닉스가 주가 탄력도가 좀 더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대비 반도체 이슈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동일한 금액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어떤 수익률을 낼 거냐 했을 때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이슈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매수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그 분기 배당을 하는 대형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국내 그 대형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6월달 또 지나면 분기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배당 이익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배당 이익이 기대된다는 것들은 외국인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매수하는 게 썩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사범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저희 오늘 엔터주 얘기 안 하면은 섭섭할 것 같은데 지금 뭐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러니까, 예. 13% 급등하고 있고, 또 보게 되면은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4.5%, SM도 2.6%. 최근에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엔터주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실적이 사실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한 3, 4년만 보더라도 잘 나왔기 때문에 늘 실적 시즌, 그러니까 발표 전에는 올랐다가 꼭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빠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지금 더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JYP 엔터가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는데, 엔터 4사 중에 실적을 일단 가장 늦게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가장 늦게 발표했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실적이 나온 것으로 굉장히 보이는데, 좋았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보니까 420억이고 전년 대비 지금 한 119%, 그다음에 시장 컨센을 일정 정도 상회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오늘 커버하는 이제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보니까 낮게는 뭐 한 12만 원, 높게는 한 13만 5천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JYP 엔터가 실적이 나온 이유, 그다음에 애널들의 그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오늘 주가가 계속 강하게 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엔터주 중에서 실적 측면, 네. 그다음에 향후 기대감 측면에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어디냐면은 YG 엔터입니다. 베이비 몬스터 좋아하시나 보다. 네네, YG 엔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64억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한 100%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97%가 늘었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 중심으로 뭐 앨범, 굿즈, 그다음에 공연 수익,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잘 나왔고요. 일부 지금 스폰서, 광고 스폰서 받는 거 이연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1분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1분기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YG 엔터가 잘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베이비 몬스터가 아마 5월 12일자로 이제 데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그룹이 지금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생이죠. 연습생 시절부터 그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대표님도 구독 중이세요? 저는 아직 구독이 아닌데요. 와. 네, 여튼 200만을 넘었었고 지금 이제 데뷔했고 그 이후로 인기를 더 이제 구가하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YG 엔터 실적에 있어서 베이비 몬스터와 관련된 이익은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이비 몬스터가 데뷔했기 때문에 분명히 활동을 하면서 매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정치에 반영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증권가 보고서도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알파 수익이
더 들어오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바뀌다 보니까 목표주가 더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도 최근에 하이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PER 기준으로 볼 때 50배 거래되는데 그 다음 높은 게 JYP 엔터예요. 가장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게 보니까 YG 엔터였습니다. 그래서 YG 엔터가 지금으로서는 가격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YG 엔터도 지금 제가 볼 때 JYP 엔터 하이브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ER 50배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연간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12개월 때 포워드로 봤을 한 때. 5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럴 경우 50이라는 숫자 PER이 네네. 뭐 어떻게 평가되나요? 일단 엔터주들 제가 늘 추정했을 때는 한 PER 30배 정도 전후 거래되면 맞고 아. 예, 낮게 받을 때 그렇게 낮게 평가받지는 않아요. 한 20배 정도의 평가를 받다가 30배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고점이나 이야기 나오는데 하이브는 물론 그 엔터 3사보다 좀 더 앞서 있고 이익 추정치가 높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받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얼추 우리나라 그 엔터 4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BTS라고 하는 특정 어떤 그룹이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가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싼 YG 엔터 20배 거래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 한참 설명하시던 중에 아래쪽에 자막이 불핑 동생 배모 베이비 몬스터 블랙핑크가 불핑이고 네, 네네. 베이비 몬스터는 배몬이라고 제대로 줄여서. 이해한 거죠, 저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베이비 몬스터. 무시하지 마세요.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알아들어. 다국적 예, 다국적. 그냥 다국적이 붙어야 되는구나. 네, 그 네. 멤버가 보니까 이제 일본 아하,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그것도 이렇게 맞아요. 예, 포함이 되어 아, 계신 예. 것 같아요. 맞아.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이재모 대표님 나오셨으면 그거 탐방 종목 그렇죠. 하나 들어야지. 예, 이게 핵심이죠. 제가 뭐 방송 나오는 유일한 어떤 목적인데 좋은 기업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좀 전달해야 제 또 존재 의미가 있으니까 네. 말씀드려보는데 오늘은 이제 A 플러스 에셋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A 플러스 에셋은 그 GA라고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GA로 하는 게 단어는 들어보셨을 건데 약간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TV 광고 많이 보시면은 여러 회사의 보험회사 거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상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다 GA, 그러니까 독립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데 특정 어떤 회사의 상품이 아니고 여러 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해가지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보험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만이 아니고 실제 판매를 해야 뭐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실제 판매나 계약은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하는데 자사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져와서 하는 네, 일종의 네. 통해 형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보험 쪽도 잘 보시면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에 대면 영업을 못했죠. 근데 이제는 대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 보험 쪽은 아무리 지금 디지털 전환된다 하더라도 대면 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명보험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한 89% 가까이가 대면 영업이에요. 그만큼 대면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대면 영업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매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회계 기준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게 보험사들 지금 1분기 실적 보니까 대부분 상당히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IFRS 17이라고 하는 새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매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거나 그런 요인들은 아닙니다. 회계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처리할 거냐, 이거를 매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정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규제인데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1분기 실적 보험사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호실적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 실적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 과정상 실적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착시 현상 낼 수 있겠지만 여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올해 동사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동사가 올해 그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4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뭐 150억, 200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 이익이 좋아지는 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일종의 설계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당 관련된 이슈인데요. 120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 계약을 해온 그 설계사에게 첫 해 모집 수당이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들이냐면 과거에는 좀 안 좋았던 이슈들이죠. 보험을 계약한 이후에 수당만 챙기고 다시 또 소위 말하는 먹튀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를 그만두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피해가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도 좀 높이고 소비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모집 수당을 좀 연차별로 나눠서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우수 설계사를 많이 잡아놔야 되는데 설계사들이 이 제도 때문에 약간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수사, 그러니까 원보험사하고 설계사 중간에 껴가지고 그동안의 설계사들에게는 수당은 다 줬습니다. 시책도 다 줬어요. 이거를 비용 처리했습니다. 반대로 원보험사, 원수사에게 받아야 될 수수료는 2년 동안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2년 매출이 올해 3년 차 되면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되면서 매출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 투자 포인트를 결국 합산해보면 올해 결국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타겟 PER을 한 6배 정도 잡았을 때 목표 주가는 한 5,600원 정도면 적정 주가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업 탐방에서 소개해드린 기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크존 앱에서 모두도 참고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9시 17분인데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그래도 지금 보니까 좀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또 어떤 전략이 좋은지만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5월 넘어가고 있고 뭐 6월 그다음에 네. 하반기 또 지금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증권가는 사실은 5월 말만 되면은 하반기 전망들을 해요. 하반기에 어느 섹터가 유망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몇 개의 섹터를 꼽아드리고 싶은데 폴더블폰, 우주항공, 자동차 부품주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난 어제죠. 5월 15일대로 다 분기보수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역대급 실적들입니다. 컨센 또 전년도 거의 2배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주 중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는 해외 직접 구매. 2017년까지만 해도 환율이 오르면서 직구가 주춤했었는데 요즘은 연일 오르는 환율에도 불구하고 직구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직접 구매가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면서 올해는 사상 최초로 1억 건을 넘기고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환율이 올라도 해외 직구로 이득 보는 법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환율이 오르는데도 이렇게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르는 환율에도 해외 직구를 통한 가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해외 주문을 하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주문 건수와 구매 단가를 보면 미국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해마다 가장 많습니다. 국내 직구족은 중국에서는 가전제품, 미국에서는 건강식품을 제일 많이 구매했고요. 유럽에서는 커피와 분유, 술, 그리고 일본에서는 과자나 라면 소스 등 기타 식품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직구가 특히 많이 늘어서 총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 직구를 처음으로 제쳤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 또 타오바오 같은 중국 직구 사이트는 환율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직구를 해보려니까 사실 이제 가격 비교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마음 편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가장 마음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면세 한도인 $150 이하, 또 이번 주 과세한을 기준으로는 우리 돈 약 19만 8천 원 아래로만 주문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문한 제품일 경우에만 한미 FTA 내용에 따라서 $200까지 면세됩니다. 이른바 관세 안전선을 잘 따져보고 구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에서 180불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셨고 근데 그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배대지 업체를 끼고 우리가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현지 국내 배송비는 물건 가격에 포함된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다음 날 도착하는 거면 50불, 30불. 그다음에 일반 배송은 20불. 일주일 정도 걸리면 무료 배송. 제가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3일 이내, 일주일 이내로 선택을 했으면 가격이 200불이 넘어갔겠죠. $180 제품을 구매를 하고도 미국 내 배송비 $30 때문에 총 가격이 $210가 돼서 관세 8%가 붙은 제품 가격에 10% 부가세까지 총 18.8%의 세금을 내게 되는 일을 미리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구의 97%, 재작년 직구의 96%, 즉 절대 다수가 면세 한도 금액 이하 구매 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챙길 수 있는 꿀팁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환율 선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직구 시 내가 카드 결제를 할 때의 환율이 아니라 카드사의 전표가 매입되는 시기, 즉 결제 3, 4일 이후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원화 결제를 막아놓고 현지 통화로 결제되는 거를 설정해둬야 불필요한 이중 환전에 따른 수수료 추가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직구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사기 피해가 있었던 사이트를 미리 걸러내셔야 합니다. 내가 결제를 하려는 사이트의 URL을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넣어서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또 하나의 방법은 꼭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건데요. 내가 주문한 게 아닌 다른 상품이 배송되고도 교환이나 환불이 거절된다거나 판매자가 아예 잠적하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면 차지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지백이란 거래 내역이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내가 당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제출을 해서 결제 자체를 취소받는 서비스입니다. 네, 직구 제품에 따라서 또 주의할 점도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직구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해식품이라면서 국내 통관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려면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를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 전자제품은 본인이 사용할 용도에 한해서 딱 한 대만 직구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구로 구매한 상품들은 기본적으로는 중고 판매가 불가능한데요. 전자제품에 한해서만 내가 1년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 직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직구족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 제도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달부터 모바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년 2만 명이 넘게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했는데도 컴퓨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수여서 불편이 컸는데요. 이게 개선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합상과세 면제도 시작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월 6일에 주문했던 $150어치 옷과 10월 10일에 결제한 $100어치 인형이 해외 운송 지연에 따라서 동시에 10월 26일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원래는 $250어치 직구를 한 걸로 보고 세금 7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옷과 인형을 각각 직구한 걸로 인정이 되고요. 둘 다 면세 한도 $150 이내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좀 되팔 용도가 아니고 직접 쓰려고 하는 직구라는 소비자에게는 이런 합리적인 과세 제도가 조금 지금 인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뭐 5월도 오늘 16일이구나. 네. 반이 지나고 네. 하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뭐 세린메이 하더니 역시 5월 달이 그렇게 쉬운 달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번 ETF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성과 한번 보시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성과가 제일 좋았던 ETF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오 ETF가 최근 1개월간 1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K-팝 앤 미디어 ETF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자산 이외에도 귀금속 중 하나죠. 팔라듐 투자 ETF가 11% 최근 1개월간 상승을 했고 보험과 중공업 ETF도 1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좀 활성화된 인수합병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이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한 대응으로 파이프라인 확보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바이오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향후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미국 바이오 ETF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IFRS와 같은 신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솔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개월간 11%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신회계제도 도입이 되면서 뭐 재무제표의 직관성 향상이라든지 뭐 자본 왜곡 완화 등 보험주의 재평가 기대감이 ETF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국내 엔터 관련 ETF가 네. 저 눈에 띄는데 사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기업들 실적도 좋고 네. 신인 그룹들 지금 대비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데 사실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실적에 근거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실적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향 조정된다라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엔터주의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개월 동안에 뭐 24%에서 낮게는 10%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엔터주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의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작년 2분기의 영업이익이 883억이었는데 이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활동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때보다 2023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뭐 세븐틴의 팬미팅이라든지 뭐 엔하이픈 그리고 르세라핌 컴백이 진행이 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에 이렇게 박 부장님도 나오실 때마다 설명해 주셨는데 네. 금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서 제일 많이 산 게 그 뭡니까? 지수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네. 인버스 쪽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5월 들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네,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뭐 연초 이후에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은 왜 그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바뀌었는지 그런 예.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4월 중순까지 코스닥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지속이 되면 하락에 대한 전망 때문에 인버스 ETF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4월 중순 이후 지금 다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레버리지 ETF를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기준으로 개인 순매수 상위 한번 보시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 주 동안 650억 원 정도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적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165억 정도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하락을 좀 주도했던 그 섹터 자체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 이런 조정 국면에서 새롭게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응하는 개인들도
좀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1주 기준으로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한 20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가 나타난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는 좀 방향성이 모호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좀 확실한 인컴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전히 미국 초장기 채권 ETF도 개인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 이거는 그럼 다른 2차 전지 ETF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그렇죠. 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이고, 다른 ETF와 비교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배터리 셀 업체 3개사를 제외한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다 소재 쪽이네요. 네, 다 소재 쪽에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좀 광물과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변동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물 확보에서부터 소재 확보까지 확실하게 미드스트림과 업스트림에 집중된 투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커스된 포트폴리오에 그 최근에 그 2차 전지 하락을 대응하는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ETF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한 반년 왔나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 얘기하면서 2차 전지를 빼고는 뭐 얘기가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기승전 2차 전지. 맞습니다. 지금 국내 ETF 시장에 700여 개의 ETF가 있는데 이게 네. 단일 섹터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ETF를 보유한 것이 바로 2차 전지인 네. 것 같아요. 1조 원이 넘는 ETF가 2개나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조금 운용 규모가 작은 ETF들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예. 하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가 그렇죠.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들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이쪽 섹터가 네. 우리 그러면은 ETF 투자자분들의 대응은 어떠시며 네. 또 우리 박 부장 보시기에 또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종목별로 20-30%씩 하락을 한 부분인데 여전히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방 산업의 성장성은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조정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있는데 이 ETF들도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를 들고 있나? 뭐 혹은 안 들고 있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ETF는 매일매일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된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러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ETF로 대응하겠어. 이런 식의 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ETF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0개에서 한 30개의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를 통해서 조금 위험을 제어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상장된 ETF가 711개, 그리고 네. 이제 올해만 45개 네. ETF가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신규 상장 ETF들 트렌드라든지 또 투자자들 반응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여전히 그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런 좀 향후 이제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테마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채권 관련된 ETF도 꾸준히 상장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현금화하고 이 현금화된 어떤 좀 유동성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초단기 채권으로도 ETF의 수요가 있고,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분들에게는 초장기 국채 ETF도 다양하게 상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환 해지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상장된 ETF 중에서 개인 순매수 1개월 기준으로 상위 ETF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환해지된 미국 배당 성장 전략 ETF에 최근 1개월간 한 100억 정도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ETF로 최근 1개월간 87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채, 그리고 30년, 한국 국고채 30년 ETF에도 각각 300억, 18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장된 ETF가 최근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규 상장된 ETF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우머니 시간에 ETF를 다루는데 네. 묘해요. 우리 왜요? 저 출연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짜고 친 것처럼 우리 또 박수민 부장님 나오시면 또 SOL이 많이 보여요. 참, 네. 이 왜 SOL로 정했어요? 저희 이제 브랜드를? 신한은행의 그 모바일 앱 브랜드가 소이고요. 신한은행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신한은행 그래서? 계열사의 네. 브랜드를 저희 ETF도 활용을 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로 좀 시각을 좁혀보면 네. 어디가 좋았습니까? 네,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하고 제일 좋았던 성과 일주 보시면은 팔라듐 ETF가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된 히토류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한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빅테크의 꿈틀거림이 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빵 플러스 ETF도 6% 상승을 한 상황이고 사실 팔라듐 관련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뭐죠, 팔라듐? 네, 원자재에 대해서는 뭐 금 투자도 하시고 은 투자도 하시는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 전도성도 높고 전기 전도성이 높고 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매제로서 굉장히 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라듐의 수요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로 팔라듐의 수요의 한 83%가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산업용 1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귀금속으로 불리지만 성격 자체는 굉장히 산업용에 가까운 그런 원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이 연초 이후에 한 8% 상승을 했는데 네. 팔라듐은 16% 하락을 했었어요. 네, 최근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일주일에 좀 급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원자재 안에서도 그 원자재 간 어떤 움직임의 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WTI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단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도 국내 주식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주식과 어떤 경제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가격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성격이 예.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실 수 있도록 레버리지나 인버스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에 따라서 활용이 10분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팔라듐도 좀 수익성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좀 여쭤볼게요. 5월달 ETF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여전히 뭐 시장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많이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좀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또 섹터에 투자를 하심이 어떨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맞아요. 그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바닥 다짐이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서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다양한 반도체 ETF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